395페이지 보시고요. 거기에 불가분성 이렇게 나와 있죠. 3번 보시고, 담보물권자는 피담보 채권이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성질. 돈 떼먹지 말라 이거죠. 따라서 피담보 채권의 일부가 변제, 상계, 경계, 면제, 혼동 등으로 인해서 소멸한다. 이게 많이 썼지만, 예를 들어 피담보 채권 1억 원 중에 9천만 원 갚았단 말이에요. 변제로. 그러면 1천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채권의 일부가 소멸돼도 목적물의 일부가 담보물권의 구속에서 벗어난다,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1억 원 빌려줬는데 9천만 원 갚고 1천만 원 남았잖아요. 그래도 해당 목적물, 담보 잡은 목적물 전부를 경매로 넘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부의 효력이 미치는 성질을 불가분성.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물상대위성 그랬죠. 담보물권의 목적물에 멸실, 훼손, 공용징수 세 가지입니다.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으로 그 목적물에 대체되어서 가름한다라는 말은 대체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멸실됐을 때 화재 보험금, 훼손됐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 공용 수용, 징수되었을 때 수용 보상금 청구권. 이런 보험금이나 손해배상 보상금 청구권, 요게 바로 가치 변형물이죠. 이게 목적물이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이 그 목적물에 가름하는 것에 관해서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존속하는 성질을 뭐라 그래요? 물상 대위성이다. 그래서 꽁 대신 닭이다 이거예요. 다만 여기 봐봐요. 물상 대위성과 관련해서는 물상 대위성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그 물건의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대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을 물상 대위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 대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물상 대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매매 대금에 대해서. 얘도 그 물건의 가치 변형물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가치 변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라는 사람 소유의 부동산이 B에게 매각이 되면 매각 대금을 낼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안 되냐면 매매가 되면 저당권은 소멸해요, 따라가요. 매매는 승계취득이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이 그대로 따라가지 얘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매매대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얘가 멸실, 훼손, 공용수용되면 공용수용은 법률적인 의미의 멸실이에요. 얘가 없어지면 당연히 저당권 소멸할 거 아니에요. 그 경우에 가치 변형물이 발생하면 물상대위 하라는 얘기지. 저당권이라는 게 이 부동산이 매매되면 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러면 저당권은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승계되니까 경매해가지고 우선 변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매매대금에 대해서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이 물상대위는 뭐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냐면 우선 변제권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지금 해당 부동산의 저당권을 취득함으로써 우선 변제권을 확보했죠. 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압류를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게 가치 변형물로 바뀌었으면 그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돈 받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압류하라는 얘기예요. 압류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압류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예? 비슷한 표현이 뭘까요? 억류한다.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를 억류했다. 다른 말로 압류했다 그런 뜻이에요. 일본 말로 뭐라 그럴까요? 차압 들어왔다 그러죠? 예?
압류하면 해당 물건에 대해서 딱지를 붙입니다. 그래서 막 집행관들이 아주 여기다가 막 붙이잖아요. 텔레비에 붙이고, 뭐, 예? 세탁기에, 냉장고에 막 딱지 다 붙이죠? 그게 뭐 하는 거죠? 압류하는 거예요, 압류. 눈으로 보이는 건 그런 뜻인데, 압류라는 거 딱지 붙이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지만,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꽉 붙잡아 둔다라는 걸 압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붙잡아 놓고 돈 받는 거야. 다시 말하면 고양이가 쥐 잡을 때 잡아놓고 뜯어먹어요? 뜯어먹으면서 쫓아가요? 잡아놓고 뜯어먹는 거 아니에요? 잡아놓고 뜯어먹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보험금 채권이 발생했다, 보상금 채권이 발생했다, 그럼 그걸 잡아놓고 여기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물상대위라는 건 뭐 때문에 인정이 되는 겁니까? 우선 변제권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상대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에 대해서만 물상대위가 허용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담보물권의 추급표다 또는 추급적 효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현 시점에서 과거로 가면 뭐 한다 그래요? 좀 미래로 가면 반대말 추급한다. 원래 이 부동산의 저당권이 물권으로서 저당권으로 잡아놨잖아요. 근데 이 물건 자체가 멸실해버리면 저당권도 없어지는 거죠. 그것에 대신해서 어떠한 채권이 발생했으면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에 대응해서 여기에 대해서 효력을 갖게 된다. 쫓아가서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없어지면 대상이 없어지니까 저당권도 없어지고 우선변제 받을 게 없는데 그거의 가치가 변형된 물건으로 발생했다면 여기까지 쫓아가서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추급한다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쫓아간다 그거예요. 쫓아간다. 네? 쫓아간다. 이해되셨어요? 네. 왜 쫓아다니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예? 어떤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 스토커 그러잖아요. 스토커. 예? 그런 효력을 파워라고 하는 거예요. 스토커 파워. 그걸 추구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붙인 영어예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양이가 쥐 잡을 때 잡아놓고 뜯어먹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잡는 거, 압류한 다음에 우선변제 받는 건데 이렇게 우선변제를 인정해 주는 건 결국 담보물권의 추구표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원래 없어지면 저당권 소멸하는데 없어지는 대신 이걸로 바뀌었으니까 여기까지 쫓아와서 돈을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담보물권의 추구표. 추구표는 결국 물상대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물상대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거죠. 네가 지고 끝까지 도망가더라도 쫓아가서 잡아내겠다. 돈 받아내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담보물권의 추급적 효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국은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가치변형물에 대해서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안 된다. 그럼 당연히 압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하나 더. 압류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해야 될까요? 제3자가 해도 무방할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쥐 잡아놓고 뜯어먹는 겁니다. 그러면 잡는 건 직접 잡아야 돼요? 다른 놈이 잡아도 돼요? 다른 놈이 잡아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압류는 제3자 압류라도 무방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판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넘어가고 자, 칠판 보시죠. 갑이 소유자인데 돼지의 소유자예요. 돼지. 그림이 돼지 그림이에요. 그 얘는 유치권자예요. 근데 보니까 뭐 같아요? 네, 수의사죠. 수의사에게 돼지 수리 계약을 합니다. 우리 돼지 배 아프고 열나니까 수리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수리해 주세요. 그래서 돼지를 유치권자가 수리를 했어요. 이 유치권의 객체는 동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되고 그리고 누구도 유가증권도
대지유. 유치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동산에 국한된다 그러면 틀려요. 유가증권도 대지유 치권은 유가증권도 대지유 치권은 유가증권도 대지유 치권은 유가증권도 대지유 치권은 유가증권도 대지유. 부동산과 동산에 한한다 그러면 X. 그죠? 그래서 돼지를 수리해서 수리비 10만 원 나왔어요. 10만 원 주세요 그랬더니 소유자가 나 돈 없는데요 그래요. 돈 없어요. 그럼 얘는 10만 원의 채권자고 갑은 10만 원 줘야 될 채무자죠. 자, 그런데 얘가 소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소유일 수도 있나요? 그쵸? 다른 사람, 예컨대 을이라는 사람의 소유인데 얘가 빌려서 사용하다가 돼지가 아파서 수리계약을 체결하면 얘는 채무자예요. 얘가 소유자고. 소유자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유치권자는 자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돈 받을 때까지 해당 목적물을 유치한다. 이게 유치권이에요. 자, 그러면 유치한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에요? 유치라는 게 점유한다라는 뜻이에요.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하겠다. 반환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유치하는 장소를 뭐라 그러죠? 유치장이라고 하죠. 유치장. 유치장 뭐 하는데요? 가둬놓는 거예요. 유자가 머물 유자죠. 치는 둘 치자예요. 유치한다라는 말은 머물게 둔다라는 거예요. 가두어 둔다라는 뜻입니다. 가두어 두는 권리를 무슨 권? 유치권. 자, 그럼 유치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먼저 유치권도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이 10만 원의 채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피담보 채권이에요. 피담보 채권. 담보물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전부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랬죠. 쉽게 말하면 담보가 있는 채권, 담보물권이 있는 채권을 다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돈만 빌려주고 담보가 없어요. 그럼 그건 뭐라 그래요? 일반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누구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럼 담보를 안 잡았어요. 그러면 그건 일반 채권이고 돈 빌려준과 동시에 담보를 잡았다. 질권이든 뭐 채권을 담보로 잡든 뭐든 그럼 그게 다 피담보 채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피담보 채권이 첫 번째 변제기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돼지라는 물건으로부터 10만 원 채권이 발생했어요. 그림이 이 화살표 그림. 저게 뭐냐면 돼지라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책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 397페이지에 320조 1항 나와 있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그럼 객체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 되겠네요. 타인의 물건이라 하면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도 되겠죠. 이런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여기서 관하여 생긴 채권 그랬죠? 관하여 생긴 채권을 우리는 결련관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결련관계는 말이 어려운 표현인데 여기 봐봐요. 결련관계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결련관계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연결관계. 그럼 뭐와 뭐가 연결되는 거예요? 물건과 채권이 연결되는 관계. 그거를 우리 법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자, 그래서 물건과 채권 간에 뭐가 있을 것? 결련성이 있을 것. 결련성은 연결성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물건과 채권 사이에 연결성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돼지죠. 돼지를 어떻게 해요? 점유해야 되죠. 그래서 적법한 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제 특약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유치권은 임의 규정일까요?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개의 조건이 맞아들어지면 성립돼 버립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법이 정한 담보 물권이라고 하는 거고 당사자 간에 약정해서 발생하는 담보 물권이 아니에요. 질권이나 저당권은 당사자 간에 설정 계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발생하는 데 반해서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 조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유치권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자가 유치권 취득했다는 말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해당 물건을 유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하고 있다. 왜? 돈을 못 받으니까. 채권자가 돈을 받을 때까지 유치하는 권리, 이걸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돈 받기 위해서. 돈 받는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로 유치 목적물을 잡고 있다. 그러면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라는 말은 강행규정이라는 뜻이에요? 강행규정은 아니에요. 강행규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유치권 배제하겠다는 특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하게 되면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배제 특약, 유치권 배제시키겠다는 특약이 없으면 유치권은 그대로 성립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틀려요? 보세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므로 당사자 간의 유치권의 배제 특약은 무효이다. X죠. 네. 법정 담보 물건이라는 뜻이 강행규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법의 규정에 따라서 발생한 담보 물건이지 당사자가 약정해서 발생한 담보 물건은 아니다. 그런 표현일 뿐이지 법정 담보 물건이라고 강행규정이다라는 뜻은 아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치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자, 그러면 결국 유치권의 성립 요건 4가지를 살펴봤는데 여기서 유치권자가 해당 물건을 점유할 때 저 부동산의 점유는 직접 점유이어야 됩니까? 간접 점유라도 무방합니까? 직접 점유이어야 돼요? 간접 점유라도 무방해요? 간접 점유도 상관없어요. 간접 점유도. 이해되셨어요? 점유는 적법한 점유이기만 하면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무방하다. 근데 유치권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어떤 부분이냐면 과연 그러면 결련성이 있는 채권과 결련성이 없는 채권은 어떻게 다를 것이냐, 요걸 구별하는 게 아주 중요한 논점이 돼요.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398페이지에 양가로 2번 채권과 목적물의 결련 관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거 말장난 칠 수 있어요. 채권과 점유와의 결련 관계 그럼 X예요. 채권과 점유와의 결련 관계 그러면 X. 뭐와 뭐 사이의 결련 관계? 채권과 목적물. 저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물건과 채권 사이.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련성. 그랬죠? 근데 뭘로 바꾸면 안 돼요? 물건과 점유와의 결련성을 얘기하면 틀리는 겁니다. 결련성은, 연결성은 물건과 채권.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해 보셔요. 이 그림으로 떠올리셔요. 대지라는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다. 네? 이게 이제 결련성 있는 채권인데, 그럼 어떤 거냐면, 반가로 1번,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경우, 동그라미 1번, 뭐예요? 비용 상환 청구권 나왔다. 그럼 전부 유치권이에요. 비용 나오면 유치권이에요. 비용.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금 돼지 수리 계약을 얘기했으니까 10만 원이라는 채권은 결국 돼지 수리 뭐죠? 비용이죠? 비용에 해당한다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 유치권 떠올리는 거예요. 공식이에요, 앞으로. 왜? 그 비용이 대표적으로 결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련성 있는 채권은 무조건 비용이다. 이해되셨어요? 네. 예. 자, 그러면 그 밑에 2번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공사대금이에요. 이거 봐봐요. 공사대금 그랬으면 공사비죠? 그러면 이건 또 결련성 있는 채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판례 1번 밑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비용이에요? 아니죠? 권리금 반환 채권 이거 비용이에요? 아니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한다 그러면
매매 대금이죠. 구성물의 매매 대금. 이거 비용이에요? 아니잖아요. 매매비 그런 말 없죠? 권리비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에 해당하는 건 비자 붙여서 말이 되면 다 비용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아주 쉬워요. 결연성 있는 채권이다 그러면 어떤 거라고요? 비용. 비용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유치권. 권리금을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보증금을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비용 아니니까. 공사비를 위해서, 공사대금을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건 되는 거예요. 매매대금을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비용이냐 아니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거기 2번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권, 이것도 비용 아니잖아요. 3번 건축 자재대금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왜? 비용이 아니니까. 건축 자재대금은 예컨대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 자재를 납품을 했어요.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 자재를 납품했다. 그 말은 그거를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팔았으면 매매고 그 대금은 매매 대금이지 비용은 아니잖아요. 비용에 해당할 때 유치권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 관계로부터 발생했다. 예컨대 매매계약 취소의 결과로 생기는 대금 반환 청구권이나 청구권과 목적물의 반환 의무. 그럼 어떤 걸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여기 봐봐요. 동일한 사실관계라든지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나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상호간에 채권이 발생했을 때예요. 예컨대 구두 바꿔 신고 갔다. 내 구두 줄 때까지 네 구두 유치하겠다 이거예요. 예? 동일한 하나의 사실관계로서 이쪽에서도 서로 구두 반환 청구권이 있잖아요. 하나의 사실관계로서 양자에게 채권이 발생했으니까 이것도 결연성이 인정되는 거고, 매매계약이 취소됐을 때 서로 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취소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채권 발생하니까 그 채권도 결연성이 인정된다. 다만 시험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건 이쪽이에요. 이거는 가끔 나오다 말다 그래요. 근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방금 3번입니다. 채권과 점유와의 관련성은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채권과 목적물이 점유와의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목적물의 점유 전에 목적물과 관련된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그 밑에다 쓰세요. 동네 꼬마 녀석들 이렇게. 동네 꼬마 녀석들 이렇게 쓰세요. 잘 들어보셔요. 뭐죠? 산이에요, 산. 저는 이제 한 10년만 딱 강의 더 하고 여기로 갈 거예요, 산으로. 자식들하고 와이프 다 뛰고 저 혼자. 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고 살 거예요, 여기서. 저 혼자. 한옥으로 이렇게 주택 딱. 멋있겠죠? 이게 제 꿈이에요. 이게 제 꿈이에요, 이제. 가족이 뭐 다 떼버리고. 저 혼자 가서. 여기서. 근데 이제 양식은 이렇게 한옥 양식으로 이렇게 짓고, 아내는 이제 다 해야 되겠죠? 공사도 제가 직접 해보려고 해요. 아니, 어때? 누가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 만족으로 하는 건데. 저는 이게 꿈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20년 전부터 이게 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놀 때 놀고, 잘 때 자고,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산 타고, 얼마나 재밌어요. 저는 이렇게 혼자 놀고 싶어요. 근데 이 동네에 조용히 살고 싶어서 왔는데, 여기가 터가 좋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막 이렇게 막 올 수 있나요? 네. 이러면 또 골치 아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또 다른 산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저 쫓아와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온 거예요, 애들하고. 애들이 있으면 시끄러워요? 아니면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시끄럽잖아요. A라는 사람의 아이, B라는 사람의 아이, C라는 사람의 아이. 세 놈이 맨날 모여서 공차고 놀고 떠들고 있어요. 그럼 저는 싫겠죠? 근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미국에서 축구공 사왔다? 이건 미국산이다? 해서 자랑을 한 거야, 축구공을. 근데 B라는 요놈이, 그래? 미국 축구공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자 하면서 뻥 하고 찬 거예요, 얘가.
슉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쨍그랑 하고 유리가 깨진 거예요. 예? 유리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낮잠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어떤 놈이야! 하고 소리를 팍 지르죠? 걔들은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축구공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축구공이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요. 아, 그래가지고 깨진 유리 조각을 이렇게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밖에 있는 쓰레기통, 트래쉬, 거기다가 이제 이걸 버리려고 하는데, 아, 여기 공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공을 들고 와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다 여기 와가지고, 아뜨띠, 공 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뭐라 그래요? 수리비 줄 때까지 공 못 줘! 라고 하는데, 이래서 자꾸, 그래도 주세요. 얘가 찼지, 제가 안 찼어요. 그거 제 공이에요. 그러는 거야. 그럼 저는 뭐라 그래요? 이놈들! 유리창 수리비 내놔! 그때까지 못 줘! 라고 하니까 자꾸 애들이 졸르죠? 그럼 저는 부지깽이 들고 쫓아가야, 이제 막. 쫓아가요. 그 애들이 막, 와! 도망가면서 석양에 노을이 지고 있다. 동네 꼬마 녀석들. 지원놈들. 뭘 얘기하고 싶죠? 자, 첫 번째. 공이 먼저 날라와가지고 유리창이 깨진 다음에 공을 잡았어요? 아니면 공을 잡고 있는 동안 유리창이 깨졌어요? 자, 먼저 유리창 깨졌죠? 깨졌다. 그 다음에 공을 잡았다. 그쵸? 그러면 유리창이 깨진 다음에 공을 잡은 거예요. 점유 중에 공을 점유하는 중에 채권이 발생한 게 아니죠. 채권이 먼저 발생했다가 그 후에 점유를 취득하게 되어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점유 중에 채권이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 말은 유치권은 점유와의 결련성을 요하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우연히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해도 유치권은 성립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유치 목적물은 얘가 공을 찼으니까 채무자, 얘가 공의 소유자니까 얘는 소유자예요. 유치권의 목적물은 소유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공을 차가지고 유리창 수리비가 발생했잖아요. 공을 차서 유리가 깨져가지고 유리창에 수리비 채권이 발생했잖아요. 공을 찼다는 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도 비용에 해당한다면 유치권 성립한다. 수리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로 인해서 채권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라고 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이해되셨어요? 네. 많은 논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해될 거예요. 그 밑에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관련관계 여부, 유치권자가 유치물로서 담보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은 반드시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채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치물을 점유하지 않고 발생된 채권이라도 그 유치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면 좋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권리로 갑니다. 400페이지 가보시고요. 자, 유치권자는 유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유치만 한다고 해서 얘가 돈을 갚으라고 암묵적으로 협박하는 거죠. 네. 근데 유치만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다만 소유자나 채무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돈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근데 이놈들이 강심장이라서 버틸 수도 있지 않느냐. 네.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유치권자는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하지만 유치권은 등기해요, 등기 안 해요? 등기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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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유치권은 등기하는 권리가 아니죠. 따라서 유치권은 등기를 통해서 공시하는 게 아닙니다. 유치권은 뭐를 통해서 공시하는 거예요? 점유를 통해서 공시하는 거예요. 점유를 통해서. 그러니 유치권자가 유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애들에게 압박은 하고 있지만 더 이상 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경매 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만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경락인에게 경락대금에 대해서 다시 경매를 신청하면 경락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한계예요. 다만 소유자 입장에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게 팔리겠죠? 왜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이라면 싸게 팔릴 것이다. 그럼 헐값에 자기 소유물이 지금 매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자의 경매권은요, 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하는 경매가 아니라 단지 뭐해서 환가를 위한 경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환가가 뭐예요? 환가.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예를 들어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을 때 뭐 1억 원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결국 이 부동산이라는 물건이 돈으로 바뀌잖아요. 가치가 바뀌죠. 그래서 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환가 대금이라는 건 결국 매각 대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환가 절차다 그러면 경매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환가를 위해서 하는 경매일 뿐이지 그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하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단 말이에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죠. 그러면 전과 후로 나누어서 압류 효력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됐으면 이때는 경락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요거하고 요거는 다른 거죠. 이건 해당 유치권자가 직접 경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압류의 효력이 발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압류를 했어요. 누군가 채권자 A라는 사람이 해당 유치 목적물에 압류를 했는데 유치권이 그 이전에 성립했고 그 이후에 성립했다. 압류 효력 전에 성립했고 압류 효력 후에 성립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개념이냐면 해당 채권자가 압류한 이후에 경매로 넘어갔단 말이야. 경매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되면 그 압류 전에 있었던 유치권자는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유치권을. 근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경락이 됐으면 얘는 유치권이 성립했으면 얘는 낙찰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예를 들어서 5월 1일자로 채권이 압류됐습니다. 근데 4월 30일에 이 요건을 다 갖췄어요. 근데 해당 물건이 경매가 된 거예요. 5월 1일 압류됐고 4월 30일에 유치권은 요건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럼 유치권 성립했죠? 근데 해당 물건이 압류된 다음에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럼 이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5월 1일 압류가 됐는데 점유를 취득한 게 6월 1일 날 점유를 취득한 거예요. 채권은 이미 다 발생했는데 점유만 6월 1일 날 취득하게 된 거예요. 유치권자가. 압류 효력은 5월 1일인데 점유를 하게 된 것은 6월 1일부터 점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6월 1일부터 유치권이 성립된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압류 효력이 있죠. 이러한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압류를 하게 되면 처분 금지 효과가 있어요. 압류를 하게 되면 처분을 못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유치권이 여기서 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에 효력이 발생했다면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처분 금지효에 또 처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다만 경매를 신청하는 거 얘하고는 다른 거예요. 유치권자가 스스로 경매할 수 있지만 요거는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일 뿐이다. 그러나 요 얘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얘하고 달라요. 이거는 경매되면 유치권은 인수됩니다. 경매되면 유치권은 인수돼요. 경락인에게. 다시 경매되면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인수된다. 인수되는데 그 유치권은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성립한 유치권만이 인수되는 것이고 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인수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항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하고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인수됩니다. 다만 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에 성립한 유치권만 경락인에게 인수된다. 자,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 요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요 조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뭐죠? 모니터 아니고 모텔이야. 모텔. 모니터는 총칙에서, 여기서는 모텔. 갑소유 모텔이에요. 갑소유 모텔. 시세가 50억이에요. 근데 얘가 모텔이 낡아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인테리어 공사를 했어요. 인테리어. 싹 다 뜯어 고쳐요. 이게 모텔이 남는 것 같지만, 남는 장사 같지만요, 얘가 시설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다시 그동안 번 거 싹 다 투자해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도태돼요. 새로 생기는 모텔들은 시설이 계속 좋으니까. 모텔은 시설 싸움이에요. 이 업이. 그런데 인테리어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비가 30억 들어갔어요. 완전 다 갈아치웠어요. 자, 누가 있냐면 을이 공사를 했어요. 공사비가 얼마? 30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30억. 그럼 그거를 얘가 줘야 되죠? 네. 그리고 공사비를 안 주니 얘는 어떻게 하죠?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유치권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얘한테 30억 공사비를 못 줬지만 공사하는 동안 얘는 영업도 못 했죠? 네. 자기 돈도 없어요. 은행에서 또 돈 끌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가지고 공사비를 일부를 지급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 돈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유치권 들어갔다. 실력 행사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동산에 해당 채권자들이 뭐 압류 채권자도 있고 세금 체납하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할 수 있고요. 또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죠. 등등등 이렇게 해서 얘가 돈 빌려 쓴 사람들이 돈을 못 받자 경매를 청구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이거를 낙찰을 받겠죠. 낙찰자 경매로 사요. 그럼 50억짜리면 한 얼마에 살까요? 지금 30억 유치권 걸려 있어요. 최소? 40. 얼마에 낙찰받으면 돼요? 20억이면 30억 갚고 20억 하면 50억 주고 사는 게지 뭐하러 경매를 세요? 아니 이게 지금 50억인데 그죠? 30억이 지금 피담보 채권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20억 주고 사면 얘 30억 물어주고 자기 20억 주면 50억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50억짜리 50억에 사면 되지 굳이 그걸 왜 경매로 사냔 말이에요? 10억. 5억에 낙찰받는 거예요. 5억에. 유치권은 낙찰가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텔을 낙찰받는, 유치권이 있는 건물을 낙찰받는 사람들은 선수일까요? 속칭 초짜일까요? 경매 선수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판례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경매 고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자칭 내가 경매 고수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90%는 뻥이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고수들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럼 어느 정도가 고수라고요? 기존 판례를 변경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고수라고 해요. 변호사들도 잘 몰라요, 경매 안 해보면. 이쪽에 또 세계 따로 있어요. 다른 세계예요. 자, 그럼 5억에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면 50억짜리 5억에 샀으니까 얼마나 싸게 산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 30억의 공사비 채권은 얘가, 을이 낙찰자에게 갚으시오.
라고 청구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네가 돈을 갚아라 라고 청구할 수 있겠느냐.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 30억이죠?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 경락인이 30억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얘가 갚아라 저걸 근거로 해서 라고 요구할 수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권리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조문은. 우리 판례가 그랬어요. 따라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변제 청구권이 있다 없다? 그거는 없다. 그럼 이 의미는 뭐냐? 담보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말은 유치권이 경락인에게 인수된다라는 측면입니다. 인수되니까 얘는 유치권을 인수했으니까 대신 갚을 책임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얘가 결국 이자를 떨궈내기 위해서 유치권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대신 갚을 책임은 있어요. 즉 30억을 대신 물어주면 돼요. 그럼 유치권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 책임을 얘기한다. 그 말은 경락인이 유치권을 인수한다라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지, 그렇다고 유치권자가 직접 경락인에게 돈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인수된다 안 된다? 인수된다라는 측면이에요. 그 인수되는 유치권인데 만일 그 유치권이 압류의 효력 발생된 이후에 성립이 되었다면 경락인에게 인수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변제 청구권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지금 권리 얘기하고 있어요.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래 그 30억 대신 물어줄게. 다만 큰 돈이니까 내가 지금 당장은 없지 않느냐? 한 달만 좀 기다려달라. 알겠어. 한 달 지난 다음에 30억 다 줬어요. 그랬더니 안 나가요. 왜 안 나가 그랬더니 야, 그 한 달 동안에 내가 또 필요비, 유익비를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네가 내야 돼. 그거 안 주면 나 또 유치 들어간다. 비용이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가 돈을 갚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제 특약을 걸어 놓는 거예요. 내가 30억의 채무를 대신 내가 변제해 줄 테니까 너 유치권 이제 포기해라 라고 특약을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용 가지고 또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얘가 여기 유치하면서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밥 먹으려면 짜장면 시켜 먹고, 예? 뭐 식빵도 시켜 먹고, 뭐 다 시켜 먹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비용이에요. 필요비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필요비, 유익비 전부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과실수취할 수 있습니다.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변제 충당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에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선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항상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의 사용. 유치권자는 담보물권자이기 때문에 사용수익권이 없습니다. 사용수익은 못하는데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의 사용은 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자, 403페이지 보시면 이제 유치권자의 의무 나와 있네요. 유치권자의 의무 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선관주의 의무 그래요. 이거 줄임말이에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뭐라 그래요? 선관주의 의무.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보관할 때는요, 잘 보관해야 돼요? 아니면 대충 보관해야 돼요? 잘 보관해야 된다. 그것을 선관주의 의무 그래요. 그럼 대충 보관해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그 다음에 선관주의 의무 중에서 유치권자의 의무는 선관주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지 물건이에요? 너의 물건이에요? 너의 물건이니까 당연히 잘 보관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치권자의 의무는 선관주의 의무이다. 두 번째, 사용해서는 안 되죠. 유치권은 담보물건일 뿐이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건이 아니에요. 사용은 금지됩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사용은
그건 보존행위에 해당하니까 가능한 거고, 만약에 이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유치권 소멸서에 보시면 물권 일반의 공통의 소멸 원인이 있었죠. 어떤 거예요? 멸실, 또 공용증소, 또 혼동. 이런 것들이 다 유치권 소멸 원인입니다. 다만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자, 유치권의 행사가 채권의 행사인가 그거야. 지금 이제 이 모텔을 우리 유치를 했습니다. 경락이네요. 경락이니 병이 얘가 산으로 갔어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지금 낙찰을 받았으면 지가 이제 돈을 대신 30억 내주고 그리고 얘 떨궈내고 지가 이제 소유하면서 사용을 하든 처분을 하든 하면 되는데 돈 없다고 그래서 산으로 간 거예요. 10년 동안 산에 있었어요. 그리고 10년이 다 됐어요. 하산했습니다. 너 가. 그러는 거예요. 유치권자에게. 그랬더니 왜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여기서 유치권을 행사했는데 내가 왜 나갑니까? 그랬더니 너 유치권 행사했지 돈 달라고 하지는 않았잖아. 네가 채권 행사를 하지 않은 게 10년이면 이미 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물권인 유치권도 소멸하는 성질을 무슨 성이라 하느냐? 부종성이다. 따라서 네가 유치권만을 행사했을 뿐이지 돈 달라고 채권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너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것이다. 그래서 부종성으로 유치권을 소멸한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치권 행사가 채권 행사는 아닙니다.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말은 무관하다는 거죠. 미국 증시가 오르든 말든 한국 증시는 그냥 유지된다 그러면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는 무관한 거 아니에요? 미국 증시는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은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는 별개라는 거죠? 관련 없단 말이에요. 무관한 거예요. 유치권 행사가 채권 소멸시효 진행하는 것하고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했어도 채권을 별도로 행사하지 않는 이상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얘한테? 나는 어떻습니까? 유치권 행사하면서 얘한테 채권까지 행사했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채권 행사예요? 최고를 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압류를 하거나 등등등의 행사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했다면, 유치권만을 행사했다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합니다. 따라서 뭐라고 표현해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타 유치권은 타담보 제공으로서도 소멸할 수 있고요. 점유 상실로도 유치권 소멸합니다. 여기서 다른 담보를 제공한다라는 말은 이거예요. 지금 이 을이라는 사람이 30억의 공사비를 못 받으니까 유치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락인이 얘를 만나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한 달에 1억이라도 꾸준히 갚아 나갈 테니까 당신은 좀 유치권을 풀어라. 대신 내가 이 건물에 대해서 30억짜리 저당권을 설정해 줄게. 나도 당장 돈이 없지 않느냐. 너 이렇게 버틴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둘이 협의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담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도 당장 돈이 급하지만 어쨌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양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얘도 담보가 필요하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50억짜리니까 30억의 저당권 설정해 놓고 돈을 수시로 회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다른 담보 제공을 통해서도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은 점유를 통해서 공시하기 때문에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도 어떻게 돼요? 소멸합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전쟁. 예? 소위 어깨들, 용역들 데려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을 굴복시켜 다 내보내버리면 점유
상실해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주한 앞바닥에서도 엄청나게 싸웠었잖아요. 거의 막 500명 정도 모여가지고 뉴스도 나오고. 저 건물, 저기 CGV 있는 건물 있잖아요. 영화관 있는 건물. 지금도 유치권 행사 중이잖아요. 그 건물 때문에 유치권 행사해가지고 요 앞에서 전쟁을 했다고요. 주한역 바닥에서. 네, 20년 전에. 네. 그러니까 점유 상실을 통해서도 유치권은 소멸된다. 네. 근데 재밌는 건 같은 용역에 들어가 있는 팀인데 서로 형 동생인데 얘는 공격수로 뽑히고 얘는 수비수로 가는 거야. 양쪽으로 한 회사에 같이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그죠? 공격수가 좀 비쌀까요? 수비수가 수당이 비쌀까요? 공격수가 좀 비싸요. 자, 그런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있다. 잠시 쉬었다가 보시겠습니다.